이 하락 음, 추세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이게 반등폭이 하락이 워낙 심해서 꽤 큽니다. 한 32% 올랐거든요. 이게 NC뿐만 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크래프톤이라거나 뭐 어, 펄어비스라거나 비트가 먼저 가고 형님이 먼저 가고 이더리움이 먼저 가줘야 이제 뒤에가 따라오는 효과가 그렇죠. 네. 생기니까 코인판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더리움이 가냐 안 가냐가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게 솔라나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솔라나가 갈 때 대부분의 알트는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더가 오르니까 확실히 좀 많이 네네. 따라오더라고.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네, 그 코인 관련해서 3인 수다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동환 대표님, 하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단연코 이더리움이거든요. 요새 이더리움이 아,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네. 맞아, 김동환 맞아.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더리움 승인이 언제쯤 날 것이고, 이더리움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될지 좀 김동환님의 자연스러운 그냥 본인의 의견을 좀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더리움 승인 관련은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네, 승인은 될 건데, 네, 좀 기간이 걸릴 거라고 전 예상을 했거든요. 네, 빨라야 내년 뭐 이렇게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달리 이렇게 스테이킹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킹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에서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하나가 그냥 하나인데 스테이킹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더 늘어나니까 기존의 뭐 ETF 시스템은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식시장 네, 자체는 네, 좀 새로운 개념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ETF에 담으려면 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ETF를 계속 거절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최근에 네.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그 이제 ETF에 승인하는 방향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ETF로 승인되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안 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 수정한 것 같아요. 다른 네, 그렇게, 부분에서. 예. 네. 그래서 다 수정을 해서, 그러면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왜냐면, 그러면 뭐 비트코인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어떤 네. 리스크들이 많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를 봐야 알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뭐 이번에 혹시 안 되더라도 좀 굉장히 좀 빨리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척 음. 사항들이 뭔가 이렇게 협상이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승인될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네. 그 두 가지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19B4랑 S1 음, 서류랑 뭐 이렇게 두 있다고 네네. 하는데 지금 뭐 시장에 뉴스들 나온 거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5시 정도면 19B4는 승인이 될 것 같고 음, S1은 이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서로 이렇게 또 의견이 오간 다음에 승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아마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내일 새벽 5시에 네. 19B4가 승인이 되면 네. 가격이 올라갈까 음. 떨어질까 그죠. 그게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제일 궁금할 것 궁금하죠. 같거든요. 저는 무조건 올라가죠. 19비 4가 네. 되면. 예,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비 네. 4가 되는 게 일단 그러면, S1은 이제 진행에 따라서 되긴 할 거거든요. 네. 저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에 굉장히 반응이 빨리 오지 않을까요? 음. 그 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정확히 몰라도. 저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고 좀 빠졌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뭐 네네. 그런 것처럼 뭐 그럴 수도 네네.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뉴스나 이슈 말고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이제 이게 이런 거를 보는 걸 좋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네. 이게 1월 10일 날 승인이 났어요. 네. 이때 당시에. 네. 근데 이때 승인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을 했고 이때 네. 하락폭이 적지 않아요. 21%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올랐죠. 네. 올랐는데 차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여기 매물대를 치고 갔어요. 여기 음, 매물대를
아래 꼬리가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여기 매물대를 꽤 많이 형성을 했는데도 이 하락하면서 이거를 꽤 부수고 내려갔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이 모습이 이더리움의 위치랑 비슷해요. 형태가. 제가 비교해서 좀 보고 싶은데, 네. 보면은,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빵 올라가지고, 여기서 빵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쌓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나면은 이걸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매물대를 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철저히 차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한번 쭉 올랐다가, 네, 살짝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제 네. 비트코인도 비슷한 패턴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네. 네. 올랐다가 네. 금세 하락을 하고, 네. 1차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네. 이 가격으로 하면은 한 3,650달러 부근입니다. 이미 네. 한번 닫고 가긴 했는데, 네. 그리고 아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요거까지 부수고 내려갔어요. 네. 부수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한 3,450달러 부근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이후의 상황을 봐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쭉.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분봉쯤으로 한번 보죠. 3,400달러에 매물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예, 여기 조금 있네요. 네. 있어요. 여기도 네. 있고, 예, 더 작은 스케일로 보면 여기도 하나 있긴 있거든요. 3,500달러 부근입니다. 깨면 그건 그냥 깨질 것 같은데. 한 그래서 한 요 3,400각 라인? 정도 보는 게 맞네. 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승인이 안 났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또 되돌릴 수도 한 있을 2,800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네. 승인 안 나면. 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차트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게 매물대를 전혀 쌓지 않고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는. 네.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은, 급락으로 돌아올 수 음. 있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 이더리움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좀 이게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증권성 이슈, 그러니까 스테이킹으로 인해서 증권성 이슈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스테이킹 기능에 따른 그 이자 지급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배제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걸 그렇죠. 배제를 시키는 것도 그냥 그 신청사에서 배제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SEC 측에서 이거를 수정해라고 음. 먼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 말은 그러니까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감을 하면서. 야, 해줄 테니까 수정해와.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해주세요랑 완전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교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또 가장 큰 걸림돌을 지웠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 가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희망 회로로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온 이상 단기에 2,800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고 보이고, 앞으로는 좀 이더리움에 뭐 진짜 진정한 가치 뭐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맞아요. 이렇게 데니월드님께서 그쪽 이더리움 D앱도 개발하시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시잖아요. 뭐 저희야 뭐 사고팔 줄만 알지 사실 이더리움이 어디 쓰이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 네. 돈을 벌어주니까 살 뿐인데 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알트코인인데 사실 이더리움이 시총이 뭐 한 600조가 넘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맞아요. 네. 대단하길래 이렇게 시총이 높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설명,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보내고 받고는 할 수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얘는 활용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는 그 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 그러니까 뭐 기축통화 뭐 이런 개념이라면 네. 이더리움 화폐라기보다는 그런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이게 플랫폼이죠,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개념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앱들. 네. 그것들을 막 올릴 수 있는데 그 앱들이 다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예금 상품도 있고, 뭐 대출 상품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타일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 보통 핸드폰으로 쓸 때는 그냥 무료로 다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무료로 썼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좀 전문용어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막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 아, 네. 그게, 예, 아시죠?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을 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의 비탈 부테린이 낸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그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적으로 공격을 못하게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사용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앱을 쓸 때는 그냥 클릭하면 다 무료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 기반에서의 앱들은 쓸 때마다 그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을 많이 하려는 사람은 이더리움을 엄청 써야 되니까 공격이 실패하겠죠. 내가 공격 대비 이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사이트는 네이버 접속하는데 뭐 무료잖아요. 그럼 접속해서 네. 클릭하면 클릭 막 엄청 빨리 하면 그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 네, 그걸 네. 이제 봇이 만들어줘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다 차단이 되죠, 보통. 근데 네.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것을 이제 클릭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로그인할 때마다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음,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많으면 그 많은 서비스들이 사용될 때마다 이더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더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는 좀 반대죠.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가 자꾸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달러로 비교하면 미국 달러를 전 세계에서 다 쓰니까 가치가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많이 네. 쓰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더를 많이 써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자면 이더리움은 달러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보유하고 어떤 전송하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용처가 없어요, 사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안 쓰고 네. 있잖아요. 뭐 지금 지불 자체를 수단? 지불 수단을 쓸 수 있는데 뭐 큰 건으로 쓸 수 있죠. 뭐 집을 산다거나. 네. 그죠? 아니면 뭐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을 산다거나 뭐 크게는 쓸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일상에서 작게 쓰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굳이 필요도 없고. 네. 뭐 지금은 그렇게 됐죠. 뭐 최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더리움은 얘는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간단히 이제 뭐 내가 예금을 하고 싶으면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있으면 그 예치된 걸로 인해서 대출 가능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일종의 이제 금융 서비스죠. 음, 은행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실제 사용할 때는 그 이더라는 어떤 기축통화가 계속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어떤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달러처럼. 그러한 개념에서는 달러하고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용처가 실제 많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 이더리움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실제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네.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좀 딥하게 투자하는 뭐 디파이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다 경험해서 이제 이걸 알죠.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소위 이제 얼리 어댑터들에 의해서 이제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이제 발전되면서 언젠가는 대중에게까지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음, 시기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네. 지금은 초기 시장이니까 그 초기 시장에서의 적합한 시장 정도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나온 지 그래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네네. 초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초기죠. 예. 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그 이더리움의 그 플랫폼에 좀 한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사용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탄생했을 때랑 지금이랑 사실 수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네.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 용도밖에 없으니까. 네. 크게 이걸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그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수료가 점점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 발전이 이제 뭐 레이어 2라고 불리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 플랫폼 자체가 여전히 발전 중이다라는 음, 음, 거고 실제 로드맵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드맵 남아있고, 그래서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형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완성품이고 이더리움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진행의 종료, 어떤 완성된 시점은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게 좀 대중성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냥 핸드폰 네. 주면 알아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더리움으로 뭘 하려면 자꾸 뭐 배우고 뭘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거의 이제 제거되는, 누구나 이제 클릭 몇 번 하면 이제 이더리움에서의 뭐 예금 상품도 쓸 수 있고 뭐 대출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때가 오면 이제 그때가 이제 좀 완성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킬러 뎁이라는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성을 가진 어떤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 플랫폼? 그런 네. 플랫폼 서비스가 나와야 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돼. 지금 현재 그 플랫폼 자체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음, 그래서 킬러 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하려는 게 레이어 2들인데, 거기서, 가스비도 저렴해지고, 예를 들어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하죠. UI라고. 그런 것들이 꽤 개선이, 되고, 그 밑에 이제 결국엔 이제 플랫폼,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 만들 때 상하수도 깔고, 뭐 이렇게 전기도 깔고 다 한 뒤에 이게 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은 어느 단계냐면 여전히 그 상하수도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 깔고 어떤 뭐 배수가 좋은지 아니면 어떤 수도가 좋은지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도로를 까야 돼 이런 걸 좀 막 설계하면서 약간 수정해 가는 단계 그런 단계로 아, 보이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아직 초반이네요. 아주 멀은 거죠. 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덴쿤 업데이트 되면서 수수료 부분에서는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수수료 면에서는. 그것도 이제 약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레이어 2에서 그것을 활용이 많이 되도록 이제 어떤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음, 레이어 2도 올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어 음, 2들의 지표를 보면, 레이어 2들 스테이트를 보면 아직 스테이지 0단계예요. 이게 스테이지 1, 2 어,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 나와 있는 레이어 2들도 완성품이 아니고 초기 모델로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사실 레이어 2에 우리가 뭐 예치도 하고 하면 뭐 많은 뭐 인센티브를 주긴 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는 원인 자체도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모집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도 있어요. 음. 그래서 레이어 2가 실제 심각한 경우는 그냥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2 전체가 아니고 어떤 레이어 2들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탄탄하지 않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내 이더를 넣었는데, 뭐, 최악의 경우는 그 이더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초기라는 거죠. 초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제 보상도 많이 있는 거긴 하고요. 네, 네, 그런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이렇게 활용 편의성이 있는 플랫폼이다. 근데 요즘에 또 레이어 1에서 제일 좀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솔라나잖아요. 아, 네네. 솔라나하고 이더리움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맞아. 네. 둘의 뭐 장단점이나 솔라나에 비해서 또 이더리움이 이게 좋다. 그 솔라나는 이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그 두 개는 좀 차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한 것들이 나온 레이원들이 뭐 솔라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솔라나나 그런 데서 시행하는 모든 어떤 개념들 있죠. 뭐, 디파이라든지, 뭐, 덱스라든지, NFT라든지, 그런 모든 개념들을 만들어낸 게 다 이더리움이거든요. 음, 결국에 이제 솔라나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더리움을 넘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최초의 아이디어는 다 이더리움이고 그걸 가지고 뭐 우린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더 뭐 시장의 반응을 빨리 이끌게 뭐 킬러 앱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을 순간적으로 많이 올리긴 하는데 근원적으로 모든 어떤 태초가 이더리움으로 기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또 어디서 기반하냐면 비트코인에서 이제 기반하는 거고 결국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시총을 넘질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이더리움을 좀 넘기는 힘들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솔라나가 뭐 빠르고 좀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규모가 이더리움처럼 크지 않으니까 빠르게 좀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솔라나는 또 네트워크가 자꾸 뻗는 문제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 강점이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뭔가 프로덕트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죠.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가 뻗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끔찍한 일이잖아요. 네, 끔찍한 일이죠. 이더리움은 긍정적인 이슈죠. 네, 이더리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은 없고, 그래서 뭐 해킹 당한 적도 없고, 그런데, 솔라는 굉장히 많이 멈추거든요. 그만큼 어떤, 우리가 TPS라고 하죠. 그 순간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컨셉을 높게 잡았고, 그만큼 기술력이 아마 못 쫓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알지 못했던 이제 결함들이 생기면서, 그런 현상인데, 고쳐나가긴 할 겁니다. 고쳐나가긴 할 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만약에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교하면, 쉽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솔라나는 좀 급진적이면서 투자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또 갑자기 언제 좀 큰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점이 이제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안정적이다. 네, 솔라나는 변동폭이 커서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저 솔라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좀 차트를 겹친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것도 좀 재밌어요. 이 보라색 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일인 1월 10일입니다. 이때가 1월 10일. 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음, 이때 이후부터 이제 일부러 지금 표기는 안 했는데 이 빨간색 선이 뭘까요? 비트코인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약간 부동산도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아파트 군끼리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 거의 원조는 코인이거든요. 음, 예, 보면은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빡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여기까지는 아주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에 한 2월 27일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까지는 따라가는데 네, 솔라나랑 이더리움이 따라가는데 여기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이 혼자 독주를 해요. 이게 음, 약간 강남 아파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 하위 티어들은 여기서 떨어집니다, 오히려. 예, 음, 떨어지죠. 예,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상관관계예요. 보면은 파란색이 솔라나입니다, 선이. 음, 근데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르고 조정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에 솔라나는 약간 하락하고 조금 그나마 방어를 하는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좀 더 하락폭이 크죠. 네. 음, 예, 여기서도 더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때 당시에는 한 20%에서 30% 전망치를 음, 받았어요. 예, 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덴쿤 업데이트가 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저렴해지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물량이 평소보다 많아진 거예요, 시장에. 소각량이 적어진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하락세가 좀 그게 매도세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방어를 솔라나보다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죠. 부동산에서 이런 격차는 항상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이 25%에서 75% 전망한다 이렇게 이런 트윗 한 방에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네. 음, 보면은 이더리움이 따라왔죠, 솔라나랑.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재밌는 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비트코인과 큰 음,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그 시장 분위기나 이슈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향이 있다. 음,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몇 개 ETF 승인이 나가지고 계속 우상향을 하면은 솔라나도 저평가되는 인식이 생길 거예요, 분명. 네. 그렇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그 폭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FTX 망했을 때 솔라나 7불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아, 근데 네. 그게 너무 네. 충격이었어요, 저도. 저는 솔직히 루나처럼 망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그런데 그게 35불인가? 막 이렇게 솔라나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걸 와, 보고, 아, 솔라나가 죽지는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증권성 이슈가 작년에 좀 불거졌었잖아요. 23년도에. 맞아요. SEC에서 얘네 다 증권이야. 그러니까 로빈후드에서 막 상장 폐지하고 기억나시죠? 막 아발란체랑 막 이런 거 하면서 음,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네. 저는 좀 한 400개 정도 샀거든요. 솔라나를. 음,
한번 볼까요, 근데, 차트를? 네. 네네. 띄워보겠습니다. 요 부근일 텐데, 이 부근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때 지금 보면은 진짜 단기 초저점이었잖아요. 그때 저때 잘 아, 샀었는데 솔라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먼저 가고 알트가 원래 되게 뒤늦게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 2025년이나 돼야 솔라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어, 했는데 네. 2023년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말 얼마 안 가서 이제 20불인가 팔았거든요. 17불에서 20불에 팔았거든요. 400개를. 네, 네. 그게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는 어, 다음에 만약에 또 크립토 윈터는 늘 오게 마련이잖아요. 또 이렇게 그쵸. 큰 하락이 나오면은 음, 다음번에는 아마 솔라나도 한 10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뭐 20불 미치든 10불 미치든 또 한 번 음, 큰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크게 오르겠죠. 이더리움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이더리움도 2018년인가? 네. 네, 10만 원을 깬 전적이 있었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더리움도. 네, 일부러 좀 와닿게 업비트 차트를 좀 네네. 보겠습니다. 이게 박상기의 날. 지금은 500만 원,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520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네. 과거에 10만 원을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10만 원을 좀 표기를 할게요. 11만 3,700원인데, 그냥 10만 원. 여기 이때 2018년 12월에 10만 원을 깼었거든요. 여기. 네, 진짜 어, 9만 어,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50분의 1 가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음, 만약에 한 1,000만 원치 샀으면은 뭐 한 5억 돼 있는 우와.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다음 그러니까 좀 크립토 윈터가 오면 물론 비트코인 사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음, 알트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더 진짜 무시무시하게 빠지잖아요. 비트 빠질 음, 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현물 ETF가 비트코인 승인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조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겼죠. 크립토 네, 윈터가 와도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한 5, 60% 정도만 빠지지 않을까. 많이 빠져도. 그렇게 음, 생각하는데 이더는 만약에 뭐 ETF 승인되고 거래가 되면 걔도 하방 경직성이 생- 생기겠지만 솔라나는 낙하산이 없잖아요. 그냥 음, 수직 낙하 빡 꽂을 것 같거든요. 또, 예, 예, 리스크가 또 예. 있죠. 막 물량이 특정 재단에서 많이 갖고 있다든가 하는 리스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번에 FTX 망할 때 블록딜로 엄청 팔았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락업 해제가 아마 다음 장 정도 될 거예요. 또 맞아요. 걔네들 또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 또 막 계속 꼬꾸라질 수도 있고. 지금 그- 그거를 좀 미리 거래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품이 아니라 그 선물 상품으로 거래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팔 수 있는 음, 권리 자체를. 그러니까 언락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쵸, 그쵸, 그쵸. 유동화하는 거네요. 쉽게 네, 말해서. 맞아요. 하여튼 나중에 크립토 윈터가 오면은 저는 좀 솔라나를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래 내 인생에 1,000만 원 없는 셈 치자 하고 한 1,000만 원어치 분할 매수를 해서 한 2029년까지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솔라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위험성도 크고 음, 수익성도 크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음. 네. 요런 게 큰 부자를 졸업을 시켜주는 게 요런 코인이지 않을까. 아, 일정 부분 안정성도 있으면서 변동성도 크고 이런 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위기에서 항상, 이런 기회는 항상 돌려보면은 있었잖아요. 네. 네, 여기 이더리움처럼. 저는 데니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솔라나나 이더리움 말고, 레이어 원 중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블랙락에서 밀고 있는 게 어떤 뭐 자산의 유동화 해가지고 뭐 RWA 이런 거를 네. 좀 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제2의 솔라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현재 존재하는 시총 100위에서 레이어 네. 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최근까지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딱히 딱 보완을 그 예를 들어 시총 9위 있는 통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얘도 그것도 좀, 저렇게 안 높았거든요. 맞아. 근데 갑자기 갑자기 통코인도 7배 오르고 막. 네, 플랫폼 음, 코인이었는데 저 톤이 오른 건 사실 벌써, 네, 텔레그램 올로 때문이에요. 보세요, 올. 9위까지 올라왔네요, 얘가. 저게 야, 텔레그램인데, 저게 워낙 원래 그 크립토 투자하는 분들 다 텔레그램으로 하니까, 네.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음, 저까지 이제 끌어올린 건데, 시총도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사실 저 통코인도 보면
기존의 레이어 1,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그 플랫폼 코인들이 갖춰야 될 것들을 그냥 좀 다른 개념에서 다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술력은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이제 어떤 기술력의 어떤 허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팀하고 어느 정도 어떤 자본만 있으면 과거에는 레이어 1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고 개발자들도 좀 풍성해지면서 그거를 자본력과 기술력 있으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시장으로 좀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제외한 레이어 1, 그러니까 솔라나 포함한 이 레이어 1들의 경쟁이 사실 뭐가 치고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 밑에 있는 애들도 쭉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기회의 레이어 1들을 잘 선택하면 단기간에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죠. 통코인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거든요. 이거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고,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투자했으면 한 3개월 사이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아예 정보가 없지는 않았고, 정보 계속 오픈됐었고, 나올 것 같다라고 암시를 계속 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반영되면서 지금 뭐 이까지 끌어올린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력이 네,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마케팅력이 중요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케팅 영역하고 얼마나 그 투자자들을 많이 확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기간에 이런 사용자들로부터 많이 이제 이끄는지, 그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있던 레이어원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예를 들어 저기 뭐 10위에 있는 카르다나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된 레이어원인데, 에이다. 물론 네. 예,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카르다노에서 보통 저기서 데이비라든지 디페라든지 그런 게 뭐 사실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지는 하고 있지만 더 올라오기 좀 힘든, 그래서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는 게 니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니어는 사실 저기 보면 시총 1위였는데, 쟤는 원래 그냥 레이어 1 플랫폼이었는데, AI 이슈로, 원래 AI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AI가 네. 원래 아니에요. 그냥 레이어 1인데, 근데 애가 AI 대장이 돼버렸어요. AI로, 그러니까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I로 간다 해가지고 트렌드를 이제 레이어 원이면서 AI 트렌드를 확 가지고 이제 시장을 확 끈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건데. 근데 니어가 좀 쟤네도 기술력은 있어요. 어떤 기술력이 있었냐면, 니어도 저도 예전부터 좋게 봤는데 뭐냐면 저거는 이제 보통 이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려면 새로운 메인넷이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급 개발자가 필요하고, 아니면 보통 이더리움에서 개발하면 그 솔리디티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통은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웹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웹 네. 개발자는 우리나라에도 널려 있는데, 그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내가 웹 개발을 하고 있으면 바로 저기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웹 개발자더라도 솔리디티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고. 근데 니어는 내가 웹 개발을 했으면 웹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이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좀 어, 장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좋게 보긴 했는데, 근데 그거 이슈로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고, 아무튼 AI 이슈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게 시장은 아무튼 이게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보이긴 하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AI 이슈 나온 김에 네. AI 섹터에서 뭐 음, 어떤 식으로 코인을 고르면 좋을지 네, 제가 데니얼드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 그- 띄우겠습니다. 네. 근데 그 AI도 재밌는 게 사실 그 AI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AI가 그 핵심이 가지고 딱 두 가지예요. AI를 이제 블록체인에서 하려면 AI 인공지능 학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결국에 그 뭐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결국 가지고 있어야 될 빅데이터. 네.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 뭐 구글 같은 애들이 결국 잘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뭔가 이제 탈중화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AI 프로덕트예요.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럼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있느냐? 몇 개 있긴 해요. 몇 있긴 개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 완성품은 아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음, 있는 애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실체는 없고, 이제 마케팅만 있는 거고, 음, 여기서 보면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70위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 근데 저런 거는 AKT. 네, 100% AI라기보다는 저거는 이제 우리가 구글의 그 AWS라고 하죠. 보통 웹 서비스 운영하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뭐 웹 서비스 같은 거, 뭐, 한국으로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걸 이제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기 아카시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이제 탈중화된 환경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스토리지를 굉장히 블록체인 방식으로 써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비용을 저 아카시로 지불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웹 서비스를 뭐 이렇게 원래 내가 만들려면 구글에 뭐 지불하고 거기서 이제 사용료에 따라 차감되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구글 아니고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많이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네트워크 활용하면서 지불은 아카시로 내는 뭐 그런 컨셉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쭉 실제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블록체인 기반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런 거는 실제 AI 데이터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다고 볼 수는 있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실제 이제 프로덕트가 있으면서 AI 컨셉이 있는 건데 나머지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네. 기존 서비스 그냥 AI 서비스도 네. 하겠다 네, 하면서 여기 하겠다라고 테마로 해서, 들어온 게 네. 많거든요. 아니면 그냥 챗 GPT 이제 붙여가지고 붙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하든지. 트렌드가 이, 그거니까.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AI 테마도 보면은 AI 앤 빅데이터 영역이 있고, 네. 네. 이렇게 AI,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이렇게 생성형 AI 두 네. 개로 나뉘더라고요. 네. 네.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혼동이 좀 올 수 있거든요. AI면 어떤 걸 말하는 걸 AI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측면이 있고, 그 밑에 음, 안 보이는 인프라 측면이 있고, 네네. 서비스 측면이라고 하면 그 웹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생성 음, AI로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네. 아니면 뭐 그런 걸 실제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서비스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음, 내가 들어갔을 때 얘가 뭐 AI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기존과 조금 다르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퀄리티가 좀 좋다든지 그런 거는 음, 일반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뒤에 안 보는 인프라 영역에 뭐 아까 말했던 저기 아카시. 아카시 저런 경우는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영역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좀, 빅데이터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냥 어떤 가이드만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을 비교하거나 측정하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성형 AI는 최소한 웹페이지에서 내가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사이트를 아,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이제 직접 AI도 만들어 보고 하면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 예. 정도까지는 그래도 투자자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AI 음, 특허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음, 들어가서 얘네가 만든 서비스가 진짜 있는지 그걸 지금 이제 음, 사용해 볼 수 있게 요즘은 다 제공하거든요. 그런 것들 음,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투자자는. 그래서 잘 만들면 그래도 괜찮겠네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막 음, 했는데 잘 안 돼. 막 오류나고 막 시간 한참 음, 걸리고.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음. 얘네 진짜 있는 건가 뭐 이런. 그 정도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주식으로 치면 내가 그 투자하는 주식 회사의 상품을 직접 써보는 셈이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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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음.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 한 번 정도는 이제 해보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섹터 안에서도 상승률이 갈려요. 이게 보면은 이게 1시간 24시간 7일인데 이 제너레이티브 AI 섹터에서도 R&DR 코인은 일주일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거에 반면 예, 이 비텐서 코인은 18% 이렇게 좀 크게는 음, 같이 가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폭이 갈리거든요. 예, 예. 그거를 고르려면은 내가 직접 좀 써보는 게 좋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거 플러스 이제 좀 VC들도 좀 보고, 뭐 아, 시장 여러 전반적인 가지. 것도 좀 봐야겠죠. 예, 예, 근데 여기, 하여튼 내가 써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한10% 정도 아, 차지할 것 같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결국에 어떤 미래를 보고 이게 하는 거니까. 프로덕이 다 여기, 나왔다고는 보기 힘들고, 어떤 음, 가능성하고, 투자된 어떤 영역. 그런 걸 이런, 근데 문제는 저기 그 VC 투자도 대부분 VC들이 한 100배 저렴하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캡도 좀 생각해야 되고, 괜히 VC 음, 많이 투자했다고 들어갔다가 괜히 음, 물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VC들 그치.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먹이가 돼주는 단순히 거지. 지표만 가지고 보기는 힘들고, 아,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도 봐야 되고, 지표도 봐야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죠.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 차트도 봐야 그렇죠. 되고, 뉴스도 봐야 네. 되고, 또 갑자기 어떤 ETF 악재라든가 네. 거시경제 악재, 완벽한 판단은 불가능한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데니월드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 게임파이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네. 게임파이 자체는 뭐 큰 돈 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 저는 네. 뭐
알트코인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는 게임 쪽 이슈가 사실 되게 컸잖아요. 엑시 네, 인피니티라던가 뭐, 엑시 네. 인피니티는 한 10,000배 오른 것 같아요. 이거저거 다 하면. 맞아, 맞아. 네, 상장 초기에 P2E. 샀으면 10,000배 올랐거든요, 정말. 네, 10,000원어치 샀으면 1억인 거잖아요.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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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 맞아요. 저는, 띄우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번 장에서도 게임 쪽 이슈가 분명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게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있을 것 아, 같거든요. 분명히 나와요. 일단 국내 게임 업체들도 사실 네.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국내 게임 업체들이 뭐 그 넥슨, NC소프트 뭐 이런 넥슨, 데. NC 뭐 이런 데들이 그 블록체인 개발에서 개발자하고 팀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년 전부터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음, 다 만들었거나.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정부 눈치 보면서 프로덕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방향성을 정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그 시장이 나오긴 할 텐데, 그 어떤 초입에서 지금 막 크게 떴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냥 게임하고 뭐 밈하고 엮어가지고, 그게 제일 핫하고 사용자들 모이도 좋고, 시장을 띄우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게임이 또 이제 마케팅하기가 좋잖아요. 네, 좋고. 그래서, 근데 음,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 다 일단 해봐요. 해서 뭐, 너무 좋네요. 민파이도 보셨다 그랬는데, 그게 당연히 돈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도 시간이 많이 없지만, 틈틈이 할 수 있는 거 하루에 뭐 뭐 전체 제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에어드랍에서 뭐 매일 해보는 것들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하거든요. 그 리스트를 쭉 해보면. 예. 또 새로운 거 음, 추가하고 또 이상한 거 빼고 하면 한 20개 정도, 아니, 그걸 계속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죠. 소액을 투자해서.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분량이 늘어나면 결국에 한 1년 정도 전체를 보면 한 10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메인이. 그러니까 와, 이것저것 다. 그러면 100개를 하면 제 생각에 그 중에 최소 한두 개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소액을 투자했지만 터지면 진짜 1,000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터지더라도 좀 시장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액시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다 결국에 성공한 걸 보면 일단 시장에서 관심 받기 전에 들어가긴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아무도 모를 때, 예, 음, 그때는 관심 없을 때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시장에 관심 받으면서 볼륨이 꽤 커지고 관심 받으면 꽤 커지니까 지금은 의미 없는 게 그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항상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국내 게임 주식사들이 반등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투자 네네. 아이디어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거 보면 되게 이게 음,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지금 보면은 하락이 엄청나게 그러네요. 이렇게 이 하락 음, 추세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이게 반등폭이 하락이 워낙 심해서 꽤 큽니다. 한 32% 올랐거든요. 코딱지만큼 음, 올라는데도 어, 네. 바닥이 워낙에 그러네. 폭이. 근데 엄청나네. 이게 NC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크래프톤이라거나 음, 음, 뭐 어, 펄어비스라거나 이게 그러니까 NC가 움직이면서 게임사들이 다 애교도 엄청나게 많이 조롱을 받는 데인데 최근에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50% 어, 올랐죠. 그러네요. 네. 예.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어, 일이라서 많이 이게, 올랐네요.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네가 주가를 좀 올리려면은 분위기 좋을 때 AI 게임, 그러니까 위믹스가 했던 것처럼 음, 음. 미르를 이렇게 P2E랑 엮어가지고 런칭을 한다든가 하면은 주가가 반등이 아니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국내 게임주들을 많이 봤어요. 네. 음, 그래서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음, NC소프트가 한 17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맞아요. 25만 원 되나요? 네. 하여튼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 21만 지금 원이네. 22만 네. 하여튼 원. 저는 뭐 오르면 그냥 사기 싫어갖고 사진 않았는데, 음, 근데 진짜 저는 만약에 NC에서 코인을 상장한다. 그럼 상장하고 초기에는 막 엄청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인은 좀 사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음, 게임을 한번 하면은, 저는 좀 중독성이 강해갖고, 이렇게 어, 하다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한 번 아, 하면은 뭐 거의 네, 페인이 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엑시를 게임 하는 것보다 그냥 엑시 코인을 사서 그냥 음, 상승분만 먹는 게 괜찮죠. 네, 시간 면에서 그렇고 맞아요. 네, 수익성 네, 면에서도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 그 언제 그거 음, 게임하고 있어. 네. 우리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데니얼드님은 시간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하면은 쉽지 않아요. 또 혹시라도 게임이 재밌기라도 하면 빠지니까. 아,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게임에 빠지다 보면. 그쵸. 예, 예. 그래서 좀 NC 같은 데는 정말 검증된 게임이었잖아요. 뭐 넥슨도 음. 마찬가지, 크래프톤 뭐 다 음.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위믹스는 그래도 좀 물론 나중에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한물 간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 위믹스 맞아요.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얼마였는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1,000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네, 이거 거의 한번 2,000원 됐네요, 뭐. 상패됐다가 다시 오픈한 거라 이거 진짜 네, 왜곡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면에서 미믹스를 지금 투자하는 건 되게 애매한 것 같고 넥슨이나 NC 같은 데서 만약에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치면 걔네들은 조금 투자해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걔네는 근데 만약에 진짜 나오면 기회를 안 줄 것 같아. 음, 밑으로 이렇게 좀 깔아앉았을 때 사야 이게 큰 수익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얘네들은 좀 이렇게 유지되다 갑자기 어느 순간 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보험사만 뭐 100만 원어치만 좀 이렇게 사보거나 저는 음, 뭐 음,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국내 뭐 3대 게임사 뭐 이런 데서 게임 발행한다. 코인 발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사볼 만한 것 같아요. 어, 하지만 10,000배짜리, 1,000배짜리 이런 거가 나올 것 같진 않고 사실 아, 그건 게임사 주식을 사야 될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음. 리메이드가 엄청 올랐잖아요. 위믹스 장난 코인 아니었어요. 네, 이 네. 대표가 게임에는 관심이 없고 코인 시장에 눈이 멀어가지고 위믹스 마케팅적으로 상폐된 접근한 다음에 것 네. 같아요. 네. 위믹스 네. 상폐된 다음에 어떻게든 재상장시키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더라고. 아마 와, 업비트는 재상장 안 됐죠. 업비트는 안 네, 됐어요. 아, 업비트는 안 되고 코인원이랑 뭐 빗썸 이런 데는 비싼 재상장 거죠. 된 걸로 맞아요.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진짜, 대표가 게임 네.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코인 띄울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와, 주식이 NC가 근데 코인이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누구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10만 원대였으면 샀을 텐데 20만 원 넘으니까 또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 만약에 이 네, 코인이 대박 나면 NC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코인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얘네 뭐 코인 발행하는데 NC가 발행한 거다. 그럼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코인 발행하는데 비용이 뭐가 들겠어요. 네, 없죠.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일부러 상장을 할 때 제 생각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안 시킬 것 같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에 아, 나중에 등록이 나중에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죠. 게임은 아니지만 클레이튼이 외국에서 네. 먼저 상장을 해서 나중에 네. 빗썸까지 들어온 케이스니까. 네, 우리나라 상장은 너무 규제가 까다로워서 이제 김치코인 새로 발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 네. 최근에 발행된 게 없지 않나요? 거의 뭐, 바로 한 건 없을 거예요. 네, 국내 저도 거래소에서. 거의 못 들어본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대만으로 가서 상장해 음, 싱가포르나 음. 싱가포르나 대만 가서 발행을 하고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코인판이 계속 효율화가 되다 보니까 아예 코인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그 VC 단계, 그러니까 엔젤 투자 단계에서 이미 투자자가 되게 많이 붙는데요. 그리고 맞아요. 네. 1티어 VC들,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라든가 되게 규모가 큰 VC들이 붙으면은 그 VC들이 붙는 걸 보고 또 2차로 붙는 수요가 되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상장 시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시점에는 이미 밸류가 너무 뻥튀기 되어 있어서 100배 이상 올라가 일반인들이 먹을 게 있죠. 별로 없다는, 근데 네, 저도 공감을 많이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엔젤 투자 단계에서 우리 같은 음,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현재는 가능한 범위는 일반 투자자는 사실 힘들고, 음,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좀 젊고 그러면 그 회사에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검증인 회사라든지, 음, 해시드 같은. VC 해시드 같은데, 거기에 내가 소속으로 있으면 직원들한테 거기에 이제 VC 물량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물량을 좀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업 스타트업에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도 일을 많이 하죠. 그 기회가 먼저 오니까. 아, 굉장히 저렴하게 사니까. 그 음, 기회 말고 예전에 그게 과거엔 그래도 좀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닫혀서 그런 VC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관계 회사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일반 투자자는 좀 힘들고 뭐 법인 회사로 같은 VC로 있든지 협력사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고
뭐 우회로 가능할 수는 있겠죠. 뭐 내 친구가 VC 회사에 있으면 우회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일반인이 그런 거 없이 하기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드랍이나 런치패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간접 그 그렇죠.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쉽게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레이어 2의 그 뭐 서비스 런칭하기 전에 거기에 미리 채굴할 수 참여하는 있게. 그 경우가 네.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VC하고 똑같은 개념일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결국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결국 똑같긴 음, 해요. 그러니까 VC도 어차피 투자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 화이트 페이퍼 하나 보고 인물도 보고 그냥 프로덕트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쵸. 몇십억씩. 그러니까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자하는 거니까, 그 투자한 게 다 잘 되진 않죠. 많이 망하기도 하고. 사기꾼들도 있고, 이쪽 판이 워낙 사기꾼이 많아서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일반 투자자도 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에어드랍 전에 어떤 예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긴 하죠. 저희, 똑같은 게임인 것 예전에 같아요. 네. 지난 장에서 뭐 2021년 뭐 이럴 때는 코인리스트에서 뭐 ICO 이슈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뭐 네, 1인당 한 50만 네, 원어치 정도, 네, 500달러 정도 투자를 하면은 네, 그게 막 100배씩 오르고 막 맞아요. 네, 그랬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되게 네, 그래서 약간 중요한 해였었어요. 청약하는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되면은 거의 무슨 그, 행행수표처럼 딱, 예.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 트렌드가 결국에 그 프로덕트 런칭하기 전에 미리 예치하는 상품 이런 걸로 좀 바뀐 것 같고 음, 그나마 뭐 바이낸스나 뭐 바이비 이런 데 런치패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뭐 아주 크게 먹지는 못하니까 네. 랜덤이고 그렇게 좀 시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서비스 나오기 전에 내 이더나 이런 걸 좀 예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면 VC들 투자하는 거 뭐 이렇게 좀 더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그 예치 상품? 뭐 그런 것 중에 혹시 뭐 투자 추천 아니지만 방법을 좀 음. 배우면 좋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지난 코인 상담소의 두 건이 전부 비상장 투자 사기당한 분들이었는데,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뭐 잘 되면은 좋은 건데,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현재는 뭐 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레이어 2가 제일 괜찮은 레이어 2에서 예를 들어 뭐 이게 이 에어드랍이 다 끝난 것들 말고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리네아 같은 경우 아직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리니어. 얘가 3빌리언까지 하면 끝나요, 게임이. 그런 게 남아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리네아에 여기 이제 예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줘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리네아가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이제 리네아의 토큰을 이제 에어드랍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여하는 건데, 여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랫폼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여기 좀 가이드 해놓은 거 보면, 제로랜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들이 있죠. 그 음,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상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리네아라는 마켓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 네. 예치를 하면 일단 리네아의 뭐 현재 9.9%도 주기도 하고 이것도 꽤 네. 높죠. 근데 여기에 보면 LXP L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추가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여기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3빌리언이 되면 이제 종료되거든요. 음, 6개월인데 6개월 기간인데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3빌리언이 넘어가면 조기 종료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치를 해놓으면 종료가 됐을 때 내 포인트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죠. 에어드랍을. 근데 이제 금액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받는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이더가 여기 물려 있어야 되니까 네. 뭐 빼지도 못하고 뺄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어쨌거나 이걸 계속 넣어야지 포인트가 쌓이니까 아니면 처음에 좀 넣고 포인트를 쌓아서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시간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예치 상품들이 이제 현재의 어떤 가장 큰 트렌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 모여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뎁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이율이랑 안정성 이런 거 보고 좀 예치를 해볼 수 있죠. 리네아 같은 경우에 네, 네. 보통 시총이 1조 넘으면은 탑 100 네. 안에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벌써 3빌리언 되면은 거의 네, 뭐 시총이 제가 생각했을 때 탑 50 이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와 이게 뭐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시총이 높죠? 근데 이게 시총이라고 보기 힘든 게 이 리네아에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원 빌리언이 리네아 시총이 아니고 여기에 아, 있는 이더리움이 이더라든지 락트된 이더 거 뭐 물량이구나. USDC 뭐 여러 가지 아, 이제 모든 뎁들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지갑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냥 이더리움 메인넷에 가질 수 있고 이런 뭐 다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거래소에 아, 둘 수도 있는데 여기로 예치를 해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해했습니다. 예치 예치 볼륨이 금액. 예치 금액이 아, 이만큼인 거고 그래서 이 예치 금액이 어쨌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이 리니아라는 걸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신뢰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 건데 근데 여기 뭐 스테이지가 다 아직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스테이지라는 게 뭘까요? 이게 아직 그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스테이지 0, 1, 2, 2 해서 아직 개발 중인 거거든요. 개발이 안 됐고, 여기 보면 뭐 리스크들도 있어요. 리스크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현재 락 되어 있는 볼륨 이렇게 쭉 늘고 있죠.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이걸 음,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볼 수 있고, 뭐 액티비티 같은 거는 트랜잭션이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러면 저기에 넣어놓은 자금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보통 레이어 2는 내가 만약에 이더를 100개 가지고 있으면 뭐 한 10개 정도 아니면 뭐 20개 정도 뭐 30개 정도 사람 따라 다르지만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넣는 게 좋고 100개인데 100개 다 넣어버리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 네.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 정도. 그래서 이 리스크들 보고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단계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0, 1, 2. 아직 이제 단계가 진행이 안 된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하고 이 레이어 2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흥미롭네요. 주변에서는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뭐 사실 예치하는 거야 선물 상품 그러니까 숏이랑 같이 결합하면은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다 없앨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쵸. 예를 들어 뭐 이더 10개를 어, 예치하겠다 그러면 네, 네, 이더 숏이랑 결합을 네네, 해가지고 네네. 근데 대신 이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리스크인 거죠. 이 리스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가 FTX 거래소에 돈을 넣었는데 FTX가 망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여기 거래소로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리네아라는 네, 거래소가 망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FTX 망했듯이 FTX에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 반 두고 FTX에 반 뒀으면 음, 반은 날아간 거잖아요. FTX 음, 사태 일어났을 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FTX처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리네아에 내가 이더를 한 반 놔뒀는데 리네아가 만약에 결함이 생겨서 무너지면 네, 이더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리스크로 따지면 리네아에서 그 보면 여기 이제 서비스 뎁들이 종류가 많아요. 이게 이 네네네. 뎁들의 서비스 잘 선택해야 되고 얘 각각의 리스크가 있고 리네아라는 저 레이어 2의 리스크도 있고 리스크들이 다 좀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더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총이 높고, 그러니까 이율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리스크가 좀 더 적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거래소랑 따지면 뭐 좀 하위 수준의 거래소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도 뭐 오히려. 네, 오히려 저기 순위 낮은 것보다는 사실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 이율이 저 정도면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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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제 높은 건 그만큼 아니죠. 이제 사실 이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밸류되어 있던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율과 안정성은 상관관계는 반비례 관계라는 점에서 이 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매매랑. 그러니까 우리가 알트코인 거의, 매매하는 이유가 네네. 위험하지만 큰 변동성 먹으려는 것처럼 디파이도 네. 그런 거가 적용된다는 게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이는 지금 75%네요. 엄청난 거죠. 예. 스테이블 코인인데. 야, 스테이블인데 되게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신생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잘 모르니까 서플라이 자체가 적으니까 높은 건데 이게 서플라이가 많아지면 이제 지금 85K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더는 많이 일로 예치하는데 꼬리 밀려이고 이건 작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게 내려가겠죠. 다이를 많이 넣으면 그 정도. 저도 디파이를 예전에 좀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디파이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그 프로젝트를 좀 공부를 해서 초기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초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네. 프로젝트는 내가 분석해봤는데, VC들이라든가, 그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초기에 들어가면은 이율이 되게 높거든요. 저게, 네. 맞아요. APY가 실시간으로 떨어져요. 몇천 맞아요. 퍼센트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네, 첫째 맞습니다. 날에 들어가는 거랑 둘째 날에 들어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수익률이 2배 차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네. 예치한 거 대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상장하면은 또 엄청난 가치가 맞아요. 있는. 네, 제가 그런 여기 처음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더가
26%였어요. 야, 그 세 배 지금은 이제 가까이. 9%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이거 포인트까지 다 받으면 이제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다 아무튼 초반에 이게 들어가긴 해야 돼. 근데 초반에 들어가는 게 또 리스크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분석이 좀 아마 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석이 안 있으니까. 됐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또 있는 거잖아요. 하이 그걸 그러네요. 리스크, 감안하고 하이 이제 들어가는. 리턴이니까 네. 다들 투자하실 때에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 진짜 거래소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상장이 안 네. 될 수도 있고 정말 리스크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쵸. 되게 맞습니다. 위험한 투자라는 거를 네, 염두하시고 맞아요. 투자하셔야 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레이어 2에서 여기 시총 높은 것들이 조금 더 얘네들도 아직 보면 스테이지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튼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있고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있는 거고 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죠. 야, 보면. 네. 근데 난 리스크 뭐 풀로 땡겨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면 이제 이 밑에 것들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들은 이제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 어떤 예치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근데 포트폴리오 좀 분산을 해야겠죠.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을 좀 여기 밑에 넣고 좀 위로 갈수록 안정적인데 여기는 이제 에어드랍 이미 몇 개 끝났고 남아있는 애들이 많진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좀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덱스 거래소 뭐 스왑하고 뭐 약간 좀 에어드랍 주고 약간 디파이 약간 요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사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화제를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 이더리움 만약에 이번에 ETF 승인이 나면 어떤 섹터가 가장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사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영역? 이더리움 레이어 2 아니에요? 레이어 2, 네, 레이어 2. 이번에 저는 네. 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게 뭐냐면, 이더리움이 막 실시간으로 오르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코인이 뭐였냐면, 덱스 거래소. 그렇죠. 예, 예. 네. 유니스왑은 오히려 많이 올라가 그럴 수 네. 있죠. 레이어 1에 있는 애들이 즉각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테마의 트렌드를 쫓아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들을 걔가 결국 음. 끝까지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근데 오히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그게 보면 결국에 여기에 디파이의 그 시총 순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위로 갈수록 좀 리스크가 적은 거죠. 제일 1위가 라이드고 유니스왑은 시총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시총 네. 6위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거래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한 6빌리언 정도 되잖아요. 덱스 그러니까 거래소의 시초 같은 격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더가 올라갈 때마다 그때 거래 볼륨이 꽤 커지거든요. 그 음,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거고. 어쨌거나 그 레이어 2보다는 레이어 1에 이더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서 직접 음, 교환할 수 있고, 레이어 2는 한 번 건너가야 되니까 좀 즉각적으로 대응이 좀 안 되긴 하거든요. 볼륨도 작고.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는 유니스왑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리고 변동폭이 유니스왑이 더 컸나요? 이더보다? 이더 20% 올랐잖아요. 컸어요. 한번 네. 차트 한번 차트 볼까요? 띄워볼게요. 네. 네, 이게 제가 좀 라이브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5월 21일 4시에 가장 이제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22%까지 올랐었잖아요, 이더리움의 경우. 네. 근데 유니를 보면은 5월 21일 4시부터 카운팅을 하면 같은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관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비슷하네요. 24% 올랐네요. 같이 올라가긴 하니까 그냥 아, 저라면 유니보다는 이더를 그러네요.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검증을 항상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근데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네.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력성이 높은 걸 좀 찾아가지고 이걸 트래킹하는 것도 재밌겠어요.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 고점이었던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잖아요. 5개월 네. 동안 비트코인이 한 175% 정도 올랐잖아요. 네. 네,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하나인 스택스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지금 해킹 이슈로 많이 빠졌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여기서 한 10월 그쯤에 보고 한번 찍어보면은 비트코인 175% 오를 때 얘는 544%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은 더 크고 방향성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그렇죠. 있죠. 하지만 만약에 해킹 이슈가 없었다면, 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을 텐데 해킹 이슈 때문에 네. 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이걸 보고 그럼 다음에 올라갈 때는 나는 스택스를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해킹 이슈가 터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망한 거잖아요. 투자의 변수가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거든요. 어, 지금 수익률이 꽤 잘 나왔는데, 야, 반등이 장난 아니네. 여기에서 제가 꽤 많이 샀어요. $1,000 여기 깨질 때. 사고 분할 매수하다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야,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만약에 10% 오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한 20% 오르거든요. 그래서 빠졌을 때, 전 법인 계좌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는데, 예상했던 대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한 15%인가 오른 것 같은데, 얘는 70% 올랐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이 같이 가는 투자 상품들을 알면 투자할 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같은지, 변동폭은 어떤지 이런 것도 유의미하게 좀 연관성을 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지금 또 70% 올랐는데 지금 또 그럼 사야 되나고 사면 많이 올랐네요. 그런 얘기는 진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게 무슨 종목만 나오면 다들 살려고 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또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차트에서도 검증했었는데 이더리움과 토탈3의 상관관계가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토탈3라고 하는 거는 알트코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한 자발트코인들의 모음을 말하는데 비트 이더 빼고 다죠. 그쵸. 그럼 얘네가 어떤 거랑 상관관계가 높냐? 비트가 아니라 이더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네. 해피해지려면은 비트가 먼저 가고 형님이 먼저 가고 이더리움이 먼저 가줘야 이제 뒤에가 따라오는 효과가 그렇죠. 네. 생기니까 코인판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더리움이 가냐 안 가냐가 선행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게 솔라나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솔라나가 갈 때 대부분의 알트는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이더가 오르니까 확실히 좀 많이 네. 따라오더라고.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맏형이 아닌 거지. 걔는 약간 그렇죠. 터자 네. 같은 느낌? 그냥 너는 별개야.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었어요. 약간 돌연변이 느낌. 그쵸. 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사실 다른 알트들도 다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그쵸, 맞아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비트 따라 다 갔으면 이번에만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떤 장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물론 비트를 추월하진 않겠지만 또 다른 지표가 생기면서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많은 알트들 그 중에서 ETF 상장 가능성 있는 알트들은 좀 더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결정되자마자 만약에 승인이 되면 알트들이 꽤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ETF 상장 가능성 있는 알트들을 지금 좀 유심히 목록들을 설치해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더 다음 누굴까요? 가능성은 다 열려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레이어 원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레이어 원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보니까 이더 다음 솔라나라는 기대감이 좀 제일 큰 것 같고 솔라나가 그렇겠죠. 맞아요. 일부는 리플 기대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도 그러니까 많았어. 만약에 리플이 사실 제일 좀 불쌍한 리플. 코인 맞습니다.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리플이 만약에 맞아요. ETF가 승인되면 좀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좀 그래도 완전히 시총에서 밀린 애들 말고, 그러니까 100위권 밖에 밀린 애들 말고 100위권 안에 남아있는 주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좀 역사가 있는 알트코인들은 뭐 에이다나 리플이나 그런 이런 거 애들. 전부 다 리플이나 그런 전통의 코인들. 전통적인 좀 오래된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이더가 승인이 되면 꽤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린 생기는 거니까. 것만으로도. 그게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란 게 거기 시총 100위권에 있는 주요 알트코인들한테 똑같이 다 열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어쨌거나 좀 같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애들이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걔네들은 좀 올라갈 기대심이 그쵸. 오르니까 항상 기대심에- 미래를 먹고 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확실히 생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뭐 부동산 재건축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분당이 됐다. 그러면 분당 네. 다음에 하고 기대하고 있는 평촌 뭐 이런 데 애들이 오르겠죠. 약간 그죠? 야,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러면 네. 그 다음은 우리 음, 아니야? 음, 이러면서 그 맞아요. 기대심이 반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어쨌든 호재니까 그렇죠. 네. 예, 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잘 돼야죠. 잘 되면 좋죠. 되긴 할 텐데, 이제, 어쨌거나, 뭐, 빨리 되면 더 좋, 이게 오늘 내일이 시작이고 좀 늦게 신청서를 제출한 데들은 8월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더라고요. 기간이. 네, 네. 음. 그래서 근데, 아까 어쨌건 처음에 한 번 되면 좀 되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안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청이 오늘께 승인이 나더라도 어쨌든 증권신고서 S1 서류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 8월까지 다 허가가 되고 나서야 거래해 줄 수 있게 일괄적으로 음, S1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데까지는 약간 텀이 있을 수 있다. 한 네, 8월 네. 정도? 네, 맞습니다. 재미 삼아서 한번 S1 승인이 되면은 진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음, 예상 시기 한 번씩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네, 데니얼드님은 이더리움 현물 ETF S1 승인도 나고 실제로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세요? 승인이 되면, 뭐,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몇 어려운 월? 건 아니니까. 재미 삼아서 몇 월? 재미삼아. 선거가 지금 몇 월이죠? 11월 2선. 5일입니다. 11월 5일인가요? 그러면, 그래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 선거 이후로요? 네. 전 반대인데. 네. 그래요? 네. 그러면 하루님은요? 저는 선거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 3개월 동안에 주가가 오르면은 그 해 대선은 기존 당선자가 100% 음. 당선됐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어, 네네. 그래서 선거 전에 어떻게든 주가든 코인이든 다 올려야 끌어올리려고 할 되니까. 것 같거든요. 그 음, 관점에서. 그래서 11월이 대선이고 3개월 전이면은 9월이니까. 음, 8월쯤이죠. 11월 음. 5일이니까. 그러네요. 그럼 8월 중순?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로 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블랙락 그 결정 기일이 8월 7일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쯤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바네크는 뭐 광탈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시장의 뭐 반응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8월 초쯤? 네, 어, 요쯤 되지 음, 않을까. 뭐 한 3개월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한 8월에는 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는 좀 쭉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요? 손익비 관점에서 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릴 가능성보다 위로 오를 폭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빠져봤자 뭐 3,400이라고 치면 그렇죠. 오르면 저는 5,000은 그냥 넘을 그쵸,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정고점은 그냥 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처럼.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이슈는 네, 정말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코인판 전체의 그렇죠. 호재죠. 네, 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네.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면 진짜 알트들은 다, 네, 나를 네. 따라라고 네, 네, 쭉 네. 따라오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맞죠. 저는 요새, 자발트 좀 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말도 없이. 아니, 뭐, 좀 샀다고 얘기했잖아, 저번에. 네, 자발트 그냥 이것저것 리서치 하면서 나름 어,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에 한번 그러면 뭐 각자 이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망해 보이거나 뭐 이렇게 리서치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런 거 소개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 걱정되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거 사면 됩니까? 하고 뭐 또 네, 그러네. 아, 이게 빠지면 또, 얼마나 욕하겠어. 네, 맞습니다. 아, 아, 네. 우리는 재미로 하는데 남들은 돈을 네, 넣으니까 네. 그럼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소개 정도로만 끝내야 되나? 하는 방법 소개 정도로? 아, 저도 막 되게 하고 싶긴 한데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좀 깊이가 있어지려면은 그래도 네. 그런 것들까지 좀 가면은 종목을 좀, 딥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긴 한데 네. 아, 좀 걱정되긴 하네요. 이게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 네. 당연한 그렇죠. 건데. 네. 이거는 진짜 오르면 뭐 본전이고 떨어지면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처럼 섹터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한층 뒤에 있는 걸 소개하는 정도로 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면은 좀 여러 개 하면 될 것 같아. 한 사람당 3개씩? 그럼 9개니까. 아, 9개를 다 사진 않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10만 원씩, 10만 원씩 9개. 어렵네요. 그거 한번 네. 고민해보죠. 네. 네, 코인 네. 진짜 개별 종목 얘기야 사실 재밌긴 한데. 네. 뭐 아니면 그냥 진짜 섹터로 추천하는 게 안전하긴 하지. 이게 나는 유망해 보인다든가 아, 근데 섹터 게임사.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분화가 많이 될 거라서,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섹터, 그럼 뭐, 그 중에 갈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네,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하죠. 아,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었어요. 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데니얼님, 하루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